50도 사막에서 밤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975년 여름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모두 포기한 중동건설.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할 수 없고 물도 없는 사막. 정부 관리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일 후 정주영 회장이 돌아와서 내놓은 답변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5년 여름,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원유 가격이 4배나 올랐고 외환은행의 수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부도 처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료들이 뉴욕으로 날아가 구제금융을 애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지만 달러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지만 정부 관리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중동 국가들은 5일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었지만 너무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러 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타진을 해왔고 박정희 정부는 관리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2주 만에 돌아온 관리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로 정주영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만약 정주영도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정주영 회장은 즉시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열기, 5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그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관리들처럼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3일간 주야로 잠을 설치며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사막을 보며 문제를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5일 후 정주영 회장은 다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그가 내놓은 결론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 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분석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마철,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지만 중동은 달랐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 자재 조달이 쉬웠습니다. 운반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셋째, 물 문제는 유조선으로 해결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기름을 실어 올 때 빈 유조선에 물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석유를 실으면 완벽했습니다. 넷째, 50도가 넘는 더위는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날씨가 시원해지는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7월 정주영 회장은 사우디 주베일에 지상 최대의 공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주베일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거기에 산업항을 건설해서 주베일 지역에서 나오는 원유를 수송하고 그 지역 산업시설을 발전시키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사 금액 9억 3천만 달러, 당시 한국 돈으로 약 4,600억 원. 그해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 정부 세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공사라 불렸습니다. 문제는 입찰 자격이었습니다.
미국의 브라운 앤드루트를 필두로 영국, 독일 등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건설회사조차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해 포기했을 정도였습니다. 1975년 이란에서 800만 달러 공사가 중동 건설 실적의 전부였던 현대건설. 정상적이라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움직였습니다. 모든 경제 강요와 사우디 대사에게 훈령이 떨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와 교섭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료와 외교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직접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특기는 무조건 부딪히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불가능하다고 말리면 그는 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해봤어? 1970년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니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차관을 받으려 했을 때도 은행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꺼낸 것은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보여주며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한국인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결국 은행장을 설득해 차관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정주영. 이번에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주베일 산업항 입찰 참여에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1976년 6월 16일 오전 9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최신부 회의실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간부 3사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을 때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9억 3,114만 달러를 제시한 현대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미국 회사와 비교하면 절반, 차점자보다 3억 달러나 적은 액수였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기 단축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발주처가 제시한 44개월의 공사기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8개월을 단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낙찰의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찰을 받고도 쉽게 계약할 수 없었습니다. 입찰에 실패한 기업들의 에이전트들이 왕족들을 동원해 온갖 해방을 놓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절대 공사를 할 수 없다. 후진국 한국의 현대는 기술, 자본, 경험이 모두 수준 이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해상 유조선 정박시설 OSTT 건설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분야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미국의 브라운 앤드루트사와 기술 협약을 맺어 발주처를 안심시켰습니다. 1977년 1월 본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자재를 국내에서 송출하라. 울산 조선소에서 자재를 제작해서 바지선으로 끌고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거리는 12,000km, 경부고속도로를 15번 왕복하는 거리였습니다. 자재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해상에 설치할 철 구조물 재킷은 가로 18m, 세로 20m, 높이 36m에 무게는 550톤, 10층 빌딩 규모였습니다. 이런 재킷 89개를 19번에 걸쳐 날라야 했습니다. 참모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한 번만 불어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태풍으로 해난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 파이프 재킷이 바다 위에 떠 있도록 하는 공법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5일간의 항해 끝에 첫 번째 운송이 성공했습니다. 이후 19번의 운송이 모두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루 최대 3,6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사막의 열기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1979년 주베일 산업항이 완공되었습니다. 30만 톤급 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해상 유조선 정박시설. 20세기 최대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의 성공 이후 중동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현대건설은 1977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라스알가르 항만, 그해 6월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만, 1978년 1월 두바이 발전소를 연거푸 수주했습니다. 1975년 중동에 진출한 이후 1979년까지 현대건설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무려 6,400만 달러.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나갔고 보잉 747 특별기편으로 달러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한때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 달러의 절반을 현대에서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이 돈은 한국 경제를 가난에서 구했습니다. 그 돈으로 포항제철이 돌아갔고 자동차 공장이 세워졌으며 한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박정희와 정주영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 경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정주영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지도자와 기업인을 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곁에는 이런 도전 정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